서울 광화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6,500명이 긴급 투입됐고 도심 8차선 도로가 33시간 동안 전면 봉쇄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 경고문까지 발령한 상황.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고작 아이돌 공연 하나 때문입니다. BTS의 완전체 복귀를 보러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넷플릭스가 190개국 생중계를 결정하고 멕시코 대통령까지 친서를 보낸 초유의 사태.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공연만 보러 온 외국인들이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길거리에서 펑펑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기적을 마주했기에 수십 년간 쌓아온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힌 걸까요? 미국이 200년 동안 못한 걸 이 작은 나라가 해냈다.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보다 대한민국 그 자체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소름 돋는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도어티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사주간지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22년째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었고 국무부 출입증을 22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어요. 중동에서 포성이 울릴 때 기사를 송고했고 유엔 총회를 밤새 지켰고 대통령 전용기에 3번 탔습니다. 동아시아요? 네, 취재한 적 있어요. 북한 핵 문제로요. 제가 아는 한반도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아침이었어요. 편집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가 BTS 공연 취재. 처음에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갖다 댔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22년 동안 정상회담과 종전협정을 써온 사람한테 아이돌 공연을 취재하라니요. 솔직히 모욕감이었습니다. 편집장한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편집장이 웃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숫자를 읊기 시작하더군요. 경찰 6,500명 투입, 서울 도심 33시간 봉쇄,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경고문 발송, 협구 10개국 넷플릭스 동시생중계,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공연을 늘려달라고 부탁, 경제효과 추산 1조 2천억 원. 편집장이 말했어요. 이건 문화기사가 아니야. 국제정치기사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아이돌 공연을 부탁하는 일이 역사상 있었어? 네가 가서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집국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 기자 2명이 커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거예요. 한국? 북한 옆에 있는 그 작은 나라? K-팝이 뭔데? 중국 거 아니야? 마이클이 아이돌 공연 가는 거 맞아? 커리어 끝난 거 아니야?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3가지였습니다. 북한과 붙어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안보 보고서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분류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문화? 음악? 관심받기였습니다. 아니, 관심받기였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칼럼을 썼거든요. 15년 전에요. 제목이 기억나요. 한국의 문화 수출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수천억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 유행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K-팝은 미국 팝의 조립식 복제품이다. 그런 칼럼도 썼어요. 아시아 내수용 팬덤 상품. 그렇게도 썼습니다. 가장 심한 건 이거였어요. 영어를 못하는 가수의 빌보드 1위는 팬덤의 조직적 조작이다. 그 칼럼들이 한국에 번역되어서 꽤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시장이 작고 언어 장벽이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이 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없다. 그것이 22년차 외교 전문 기자의 분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덜레스 공항 탑승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 후드티, 보라색 캐리어, 보라색 목도리. 서울행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승객 절반 이상이 같은 색을 입고 있었어요. 미국인, 멕시코인, 유럽인,
중동인. 국적이 전부 달랐는데 색깔이 같았습니다. 탑승했어요. 제 좌석 옆에 미국인 10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뭔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장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미국 10대가 한국어를 손으로 짚어가며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얼마나 갈까?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읽었습니다. 슈퍼볼 합타임 쇼를 13번 연출한 감독이 이 공연을 맡았다는 대목에서 펜이 멈췄어요. 잠깐, 해미시 해밀턴? 비욘세 무대를 만든 그 사람이? 앨범 이름은 아리랑이었습니다. 발매 첫날 판매량 약 400만 장. 유료 좌석 22인천석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전석 매진. 광화문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 최대 26만 명. 숫자가 하나같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거였습니다. 김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보라색 옷을 입은 30대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을 보고 있었고, 앞좌석 남성은 한국 지도를 펼치고 경복궁 위치에 별표를 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두 사람이 한국 음식 이름을 영어로 적으며 웃고 있었어요. 비빔밥, 김치, 떡볶이. 이 사람들은 전부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기 위해 한국어를 외우고 한국 음식을 공부하고 한국 궁궐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 10대 소녀는 여전히 단어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었습니다. 14시간 뒤에 내리게 될 그 나라를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옆에 작은 나라,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문화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72시간 뒤에 그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아니, 한국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바뀐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저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이었어요. BTS가 아니라 공항이 먼저 저를 때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바닥이 거울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제 얼굴이 바닥에 비쳤어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JFK를 떠올렸어요. 제가 22년 동안 드나든 미국의 관문, 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캐리어 바퀴가 끈적거리는 공항. 입국 심사줄이 구불구불 이어져서 끝이 안 보이는 공항. 심사관이 고압적인 눈으로 여권을 3번 넘기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공항.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 캐리어가 찌그러져 나오는 공항. 그게 세계 최강 대국의 관문이에요. JFK 입국 심사 평균 대기 시간이 약 24분입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2시간을 넘기는 일도 있어요. 2시간이요.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대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2비초. 제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고압적인 심사관도 없었어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계가 12초 만에 해냈어요. 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닌지. 아니었어요.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소화물 레인으로 내려갔어요.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잡이가 바깥쪽을 향해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14시간 비행인데 짐이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었어요. JFK에서는 캐리어 바퀴가 박살나서 클레임을 넣은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수화물이 아예 안 나와서 3일 뒤에 호텔로 배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캐리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서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다국어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길을 물으니까 화면에 지도가 뜨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줬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관문이 쥐와 악취와 2시간 대기 줄인데 이 작은 나라의 공항은 할리우드 SF 영화 세트장이다.
세계 공항 순위. 인천공항은 2위입니다. 가족 친화 부문은 세계 1위예요. 국제공항협의회 평가에서는 14번이나 1위를 차지했어요. 14번. 이건 기록이 아니라 습관인 겁니다. 공항철도에 탔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열차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추격이 시작됐어요. 좌석에 앉으려다 멈췄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앉기 전에 좌석을 확인합니다. 뭐가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카고에서는 휴지로 한번 닦고 앉았어요. 워싱턴 메트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오줌 냄새가 나는 객차, 철로 위를 뛰어다니는 쥐, 좌석에 들어놓은 약물 중독자, 눈을 마주치면 안 드는 사람들, 승강장에서 무차별로 밀치는 사람들. 이게 미국 최대 도시의 대중교통이에요. 역사 120년의 뉴욕 지하철 현실입니다. 서울 열차 좌석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하지 않고 앉았어요. 바닥에 껌 자국이 없었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맥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노선 모니터가 다음 역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무료였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지하 구간 절반이 셀룰러 신호조차 안 잡혀요. 기사 하나 송고하려면 지상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하에서 영상통화가 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는 순간 또 멈췄어요. 선로가 안 보였습니다. 유리문이 막고 있었어요. 스크린도어.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276개 역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율 100%.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문입니다. 이 문이 설치된 후 지하철 선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평균 37명에서 0명으로 떨어졌어요. 37명에서 0명. 뉴욕 지하철에서는 올해에도 선로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없으니까요. U20년 된 지하철에 없는 것을 50년 된 지하철이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게 없지? 열차가 왔어요. 탔습니다. 두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맞은편에 20대 한국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과 핸드폰을 좌석 위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열차 안 어딘가로 갔습니다. 짐을 그대로 두고요. 저는 긴장했어요. 뉴욕이었으면 30초 안에 사라집니다. 가방도 폰도요.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변 남성들이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분쯤 지나서 그 여성이 돌아왔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시카고에서도요. LA에서도요. 미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해요. 개인 소지품을 대중교통 좌석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일상이었어요. 한 정거장이 더 지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탔어요. 좌석이 비어 있었는데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왜 안 앉지? 봤더니 그 좌석이 노약자석이었습니다. 비어 있어도 앉지 않는 거였어요. 다음 역에서 허리가 굽은 어르신이 타셨습니다. 그 학생이 팔을 내밀어 어르신의 짐을 받아들었어요. 어르신이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학생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이 장면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흘러갔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치안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카메라와 법을 쓴다. 수천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그래도 뉴욕 지하철에서 가방을 놓고 자리를 뜰 수 없고 빈 노약자석에 아무나 앉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경찰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미국 전체 경찰 병력을 투입해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5년 전에 쓴 칼럼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문화 수출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 문장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BTS를 보지 않았어요. 공연은 모레 밤입니다. 공항과 지하철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22년 동안 쌓아 올린
한국에 대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 나라는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나라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인프라 이야기예요.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날 밤, 명동골목에서 제가 만난 것들, 그건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은 명동에 잡았습니다. 편집국에서 예약해준 곳이에요. 체크인 카운터에 서는데 프론트 직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 체크인한 분 중 한국인은 거의 안 계십니다. 나머지 전부 외국인이에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전부 외국인이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온갖 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보라색. 보라색 후드티, 보라색 가방, 보라색 리본. 호텔 로비 전체가 보라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유럽계 가족이 같이 탔습니다. 부부와 어린 딸.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서툴렀지만 분명한 한국어. 아리리랑 아리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부모를 봤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러 와요. 당연한 거예요. 세계 공용어니까. 그런데 미국인이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워서 파리에 가는 미국인 가족? 본 적 없어요. 일본어를 배워서 도쿄에 가는 유럽 가족?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언어를 10살짜리 아이가 외워서 온 가족을 끌고 태평양을 건너온 겁니다. 한국어가요. 인구 5천만 명이 쓰는 언어가 가족 단위로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호텔을 나왔어요. 명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벽인데 거리가 죽어있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생수, 김밥,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매운맛 라면, 충전기, 핫팩, 돗자리. 아니, 비정상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영어가 서툰 분이었지만 제가 기자라는 걸 알고 번역 앱을 켜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평소 발주량의 400배입니다. 본사에서 긴급으로 보낸 거예요. 400배요. 평소에 생수를 10박스 파는 가게가 4,000박스를 쌓아놓은 겁니다. 점장은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뭔가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광화문 주변 외국인 숙소 위치였습니다. 어디서 사람이 몰려올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요. 본사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국가 시스템만 완벽한 게 아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까지 전쟁처럼 준비하고 있다. 경찰 6,500명이 투입되는 건 정부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새벽에 지도를 펼치고 형광펜으로 숙소를 표시하는 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명동에서 한 블록 벗어난 좁은 길이었어요. 새벽 4시,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간판이 오래된 분식집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셨어요. 굽은 허리로 무거운 재료 상자를 나르고 계셨습니다. 무상자, 파상자, 밀가루 포대. 새벽 4시에 혼자서요. 매일 손님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요.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 보리밥 한 그릇이 잔치였던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 새벽 4시에 재료 상자를 나르는 저 허리가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장면이 마음에 걸렸을 뿐이에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노트북을 켰어요. 리포트를 쓰려고 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내 첫 번째 리포트. 제목을 정해야 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못 썼어요.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쓸 줄 아는 한국은 세 줄이면 끝나는 나라였어요. 북한과 붙어 있다. 미군이 지켜준다. 문화를 돈으로 만든다. 22년 동안 이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2초 만에 입국 심사를 끝내는 공항. 명품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지하철. 한국어를 배워서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외국인들. 새벽 4시에 혼자 재료를 나르는 할머니. 지도에 형광펜으로 숙소를 표시하는 편의점 사장님. 제가 알던 한국과 눈앞의 한국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 간극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명동의 새벽이었어요. 롯데백화점 외벽이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도 보라색 빛이 흘렀어요. 거리 곳곳에 Welcome Army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쓴 제 칼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의 문화 수출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 문장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쓴 문장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믿겨졌습니다. 아직 공연을 보지 않았어요. BTS라는 이름 뒤에 어떤 무대가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보여주는 것들이 이미 제 안에 뭔가를 흔들고 있었어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 편의점 사장님의 형광펜, 할머니의 굽은 허리, 10살짜리 아이의 서툰 아리랑. 이것들은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력 순위표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그때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뷰뷰년된 궁궐 앞에 세워진 거대한 무대. 슈퍼볼을 13번 연출한 감독. 2002년 월드컵 때 같은 자리를 지켰던 60대 안전요원. 그리고 제가 들은 한마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밤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3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공연 하루 전이에요. 프레스 출입증을 목에 걸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갔습니다. 멈췄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무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대가 바라보는 방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에 광화문이 있었어요.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뒤에 북악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었어요. 600년 된 궁궐과 산이 통째로 무대 배경이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전 세계 행사장을 다녔어요. 백악관 잔디밭, UN 본부 로비, 다보스 포럼 회장. 하지만 국가의 역사가 통째로 무대 뒤에 서 있는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가까이 봤어요. 태극기의 건곤 감리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구조였습니다. 4개의 괴가 무대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하늘, 땅, 물, 불. 대한민국 국기의 철학이 콘서트 무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조기 문양을 콘서트 무대 디자인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국기의 철학을 무대에 녹여넣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걸어가셔요. 경복궁 아니었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구간에 조명 케이블이 깔려 있었어요. 근정문에서 출발해서 흥내문을 지나고 광화문을 통과해서 메인 무대까지 이어지는 길. 조선시대에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에요. 왕이 백성과 만나기 위해 나서던 바로 그 길에 오늘 밤 7명의 한국인이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해미 씨, 해밀턴. 이 공연의 총 연출 감독이에요. 미국 슈퍼볼 합타임 쇼를 17번 연출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공연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욘세 무대를 만들었고 위안나 무대를 만들었고 오스카 시상식을 연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밀턴 감독이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BTS 멤버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공연자는 그 중심에 있다. 이곳은 하나의 애자이자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슈퍼볼을 17번 연출한 세계 최고의 공연 감독이 600년 된 한국 궁궐 앞에서 전례 없는 경험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국인 무대 감독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궁궐입니까? 실내 경기장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으로 치면 링컨 기념관 계단 위에서 팝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역사를 유리관에 가두지 않습니다. 유병년 전 왕이 백성을 만나러 걸었던 길을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세계를 만나러 걸어나가는 겁니다. 역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링컨 기념관. 맞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유산청이 경복궁을 열었어요. 서울시가 도심 한복판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정부와 도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600년 역사를 무대로 만든 겁니다. 무대를 보고 나서 안전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경찰 6,500명, 소방, 의료, 안전관리 인력까지 합치면 대응 인력 약 15,000명, 광화문 인근 31개 건물 출입 통제, 옥상 폐쇄, 출입 게이트 31곳에 문형 금속 탐지기 약 80대 설치, 1제곱미터 안에 2명 넘게 몰리면 즉시 게이트를 닫아 추가 입장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어요. 통신도 비상이었습니다. 26만 명이 동시에 스마트폰을 켜면 기지국이 터져요. 통신 3사가 이동형 기지국을 광화문 일대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AI 트래픽 분산 시스템을 투입했어요. 특정 기지국에 트래픽이 몰리면 자동으로 주변 기지국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저 90개국에 생방송되는 공연인데 통신이 먹통이 되면 그것 자체가 국가적 사고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외국인들의 로밍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 회선까지 연결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돌 공연 하나에 이 정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이건 공연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안전요원이었어요. 현관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 프레스 출입증을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를 못하셨지만 옆에 있던 젊은 요원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2년, 24년 전이에요. 한일 월드컵. 온 나라가 빨간 물결이었던 그 해.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 나라는 뭐냐? 저도 그때 뉴스를 봤어요. 워싱턴에서요. 솔직히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안전요원이 말을 이었어요. 24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리였어요.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찾아온 자리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24년 동안 우리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밤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60대 안전요원. 24년 전에도 이 자리를 지켰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 나라를 만든 세대예요. 새벽 4시에 분식집에서 재료를 나르던 할머니와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에서 보여달라까지 24년. 그 24년을 채운 것은 정부도 기업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현장을 지키는 사람. 새벽에 재료를 나르는 사람. 편의점 지도에 형광펜을 긋는 사람. 이 나라의 힘은 저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BTS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연은 내일 밤 8시예요. 하지만 이미 공연 전에 이 나라가 보여주는 것들이 제 안에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아이돌 공연을 무시해왔습니다. 아시아 내수용 팬덤 상품. 제가 쓴 말이에요. 그런데 슈퍼볼을 17번 연출한 세계. 최고의 감독이 600년 된 궁궐 앞에 서서 전례 없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24년 전 월드컵을 지켰던 안전요원이 세계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수용 상품입니까? 내일 밤 이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제 지갑이 사라졌어요. 광화문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오후였어요. 무대 주변으로 이미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거리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서 외국인 팬들의 모습을 찍다가 각도를 바꾸려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10분쯤 지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없었어요. 지갑이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만져봤어요. 없었습니다. 가방 안도 뒤졌어요. 없었어요. 지갑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금 수천 달러, 신용카드 3장, 여권, 프레스 출입증,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워싱턴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은 이미 사라졌어요. 카드는 암시장에서 결제되고 있을 시간입니다. 뉴욕이었으면요? 같아요. 지갑을 줍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기배조차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올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그냥 카드를 정지시키고 여권 재발급을 받는 게 수순이에요. 대사관에 전화를 걸려고 폰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인파를 뚫고 오는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지갑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번역 앱을 켜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 찍을 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외국에서 이것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열어봤습니다. 현금 한 장 한 장 세어봤어요. 단 1달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3장 전부 있었어요. 여권 있었습니다. 프레스 출입증 그대로였어요. 단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었습니다. 안에 수천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들고 인파 속을 뚫고 뛰어와서 돌려준 겁니다. 뉴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달러 지폐 여러 장을 꺼냈어요. 보상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금실물을 돌려주면 보상금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 남성에게 내밀었어요. 은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총사례를 치면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번역 앱에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 수천 달러가 든 외국인의 지갑을 주어서 돌려주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폐를 도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번역 앱으로요?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냐고요? 지갑을 돌려줬는데 보상금은 거절하고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취재하느라 못 먹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이었어요. 간판이 오래된 작은 가게, 테이블 4개.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 계셨어요. 그 남성이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앉으라는 손짓만 했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야들야들한 고기가 들어있었고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매콤한 깍두기가 나왔어요. 저는 한 숟갈을 떴습니다. 2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별걸 다 먹어봤어요. 뉴욕 맨해튼 100달러짜리 스테이크, 파리 미슐랭 3스타, 도쿄 오마카세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8,000원짜리 뚝배기 국밥 앞에서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지갑을 돌려주고 보상을 거절하고 밥까지 먹이는 상황. 그 상황이 국밥 맛을 바꿔놓은 거예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분이 이미 밥값을 내고 나가신 뒤였어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는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도 만났고 장군도 만났고 CEO도 만났어요.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돌려주고 보상을 거절하고 밥을 사고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월스트리트의 천문학적 자본, GDP 세계 1위.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입니다. 수천 달러를 앞에 두고도 한 푼 가져가지 않는 정직함, 보상을 거절하고 오히려 밥을 먹이는 따뜻함,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겸손함. 미국 전체를 다 팔아도 이건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제는 한 글자도 못 썼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을 썼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다. 2026년 3월 21일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잠을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이미 수천 명이 와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담요를 덮고 핫팩을 붙이고 밤을 샌 사람들이었어요. 3월 서울의 새벽. 기온이 영상 5도가 안 됐습니다. 추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얼굴에 추위가 없었습니다. 전부 웃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겁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온 거예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28세 여성 소피아 씨.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밤색과 분홍이 어우러진 한복이 멕시코 여성에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기 때문에 온 겁니까? BTS 때문에 온 겁니까? 소피아 씨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BTS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전통 옷도 입어보고 싶고, 골목도 걸어보고 싶어요. 이 나라 전체가 궁금해졌어요. BTS가 입구였고, 한국이 목적지가 된 겁니다. 전쟁 지역에서 온 팬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탔습니다. 경유에 경유를 거쳐 서울까지 왔어요. 비행기 값만 340만 원.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한국이 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따뜻한 나라. 제 나라에서는 매일 폭탄이 터져요. 이 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아무도 해치지 않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날아온 사람이 광화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모녀도 만났어요. 50대 어머니 캐리 씨와 10대 딸. 티켓이 없었습니다. 22번석 예매 시작. 30분 만에 전석 매진. 손가락이 아무리 빨라도 서버가 터지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습니다. 캐리 씨가 말했어요. BTS 팬인 딸에게 광화문의 분위기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노래는 못 보더라도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는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딸의 손을 잡고 태평양을 건너온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만났어요. 70대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딸과 함께 오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BTS 팬이라 여기 오자고 계속 우겼어요. 10대 소녀가 아니에요. 손주를 둔 어머니가 BTS 팬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리밥에 김치 반찬이면 잔치였어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 밥을 먹으러 온다고요. 잠깐 멈추셨어요.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내가 평생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찍을 수가 없었어요. 22년 동안 전쟁터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0대 한국 어머니의 한마디에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흘린 땀이 공항이 되고 지하철이 되고 세계가 찾아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분식집에서 재료를 나르던 그 할머니와 같은 세대예요. 광화문을 24년째 지키고 있는 그 안전요원과 같은 세대입니다. 오후가 되자 인파가 폭발했어요. 세종대로 1.2km 구간을 사람이 가득 채웠습니다. 8차선 도로 위가 전부 보라색이었어요.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2002년 월드컵 이후 광화문에서 가장 많은 인파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으로 올라가서 광장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26만 명이에요. 숫자로는 감이 안 옵니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이 5만석이에요. 그 스타디움을 5개 합쳐야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26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성방가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어요. 경찰이 형광조끼를 입고 웃으면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10만 명만 모여도 기마 경찰이 출동합니다. 체포자가 수십 명이에요. 체루탄을 쏜 적도 있어요. 26만 명이 모인 이 광장에서 체포자는 0명이었습니다. 0명. 뉴욕타임스가 이 현장을 보도하면서 쓴 표현이 있어요. 놀랍게 질서 정연했다. 세계 최고의 신문이 한국의 질서를 보고 놀란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누르려 했습니다. 누르지 못했어요. 22년 경력의 기자가 셔터를 못 누른 거예요. 왜 못 눌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젠터에서도 셔터를 눌렀어요.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서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26만 명이 웃으면서 질서를 지키는 이 광경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찰이 시키지 않아도 줄을 서고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주우고 26만 명이 모여도 한 사람도 체포되지 않는 나라. 미국이 200년 동안 만들지 못한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밤 7시 30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복궁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이 먼저 빛났어요. 26만 명의 숨소리가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7시 30분 경복궁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광화문이 먼저 빛났어요. 600년 된 목조건축물 위로 조명이 흘렀습니다. 뒤이어 흙내문에 불이 켜졌어요. 근정문까지 차례로 빛나면서 왕의 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뒤로 북악산이 어둠 속에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유백년 전 조선의 밤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저는 프레스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 26만 명의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입을 다문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킁. 깊고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말씀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킁. 다시 한번 광장 전체를 천천히 감싸는 소리였습니다. 홍덕대왕 신종. 여러분이 에밀레 종이라고 알고 계신 바로 그 종이에요. 유천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국보입니다. 한번 치면 여음이 1분 38초 동안 이어지는 종이에요. 그 실제 음원이 앨범에 담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직접 음원을 제공한 거예요. 1300년 된 국고의 소리가 190개국에 동시에 울린 겁니다. 종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광화문에서 빛이 터졌어요. 흉내문이 다른 색으로 빛났습니다. 근정문이 또 다른 색으로 물들었어요. 왕의 길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근정문 안쪽에서 7명이 나타났어요. 도포를 연상시키는 검은색 재킷을 입은 7명. 조선시대의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그 길을 밟으며 광화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통과했어요. 600년 된 해태상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월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까지 걸어 나왔어요. 600년 역사 위에 선 현재 왕이 백성을 만나러 나서던 길을 2026년에는 7명의 한국인이 세계를 만나러 걸어 나온 겁니다. 26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질렀어요. 광화문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곡 바디 투 바디가 시작됐어요. 마이크 드롭이 이어졌고 머덜가 터졌습니다. 광장이 들끓었어요. 타이틀곡 스윰에서는 광화문을 따라 물길이 흐르는 듯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습니다. 태극기의 건곤 감리를 시각화한 연출이었어요. 삶의 파도를 극복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무대. 경복궁과 현대 기술이 하나의 화면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조명이 바뀌었어요.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전통 타악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리란이 시작됐어요. 관통 선율이 먼저 흘렀습니다. 국악단의 합창이 깔렸어요. 거기에 현대적 편곡이 더해졌습니다. 힙합 비트와 전통 선율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녹아들었어요. BTS가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그 순간이었어요. 26만 명이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요. 한국 팬만이 아니었어요. 금발의 유럽인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쓴 소녀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남미 청년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흑인 남성이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109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190 countries live. 지금 이 순간 190개국이 동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가 흐려져 있었어요. 닦았습니다. 다시 흐려졌어요. 또 닦았습니다. 계속 흐려졌어요.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전쟁터에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자는 울면 안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기사가 흐려지니까요. 그런데 190개국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앞에서 제 안경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이것을 못했어요. 세계 공용어라고 불리는 영어로도 190개국이 동시에 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의 말이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르는 노래의 언어가 되었어요.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중국이 자본으로 세계를 사려 했어요. 한국은 노래 하나로 세계를 불러 모았습니다. 팥도 없이, 돈도 없이, 문화로요. 공연이 끝나갈 때 RM이 말했어요. 4년 만에 인사드린다.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여기 섰다. 제니 말했습니다. 부산 콘서트 이후 단체로 모인 게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지민이 뒤를 이었어요. 드디어 만났다. 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울컥하고 감사하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다. 마지막 곡 소우주가 끝났습니다. 7명이 손을 흔들었어요. 26만 개의 응원봉이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이 보라색 은하수였어요. 저는 프레스석에 앉아서 안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의 길을 포기한 순간이었어요. 렌즈 너머가 아니라 그냥 제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자정이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걸었어요. 수천 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고 벤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응원봉 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끝났는데 축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보라색 빛이 아직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옆에서 할머니가 10대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신이 나서 공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도 웃고 계셨어요. 세 사람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 속도에 맞춰서 손주와 할머니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세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새벽에 재료 상자를 나르고 보리밥 한 그릇이 잔치였던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 저 지팡이를 짚은 손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세계 1위 공항을 만들었고 스크린 도어가 있는 지하철을 깔았고 26만 명이 모여도 체포자 0명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손주. 저 아이는 BTS를 보며 자란 세대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 top 90개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인 세대예요. 저 할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나라에서 저 손주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와 응원봉을 든 손주가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뒷모습. 이 나라의 어제와 오늘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었어요. 세종대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3월 22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최종 리포트를 보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저는 이 공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무대 위에 7명이 아니었어요. 저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손주 손을 잡은 할머니,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저 세대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저분들이 흘린 땀이 세계 2위 공안이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버텨낸 세월이
이 경제대국을 세웠습니다. 적군들을 지켜온 마음이 오늘 밤 낯선 외국인의 지갑을 돌려주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밥을 사고 26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는 22년간 한국을 북한 옆에 작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의 문화 수출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K-팝은 조립식 복제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어요. 오늘부터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협구 10개국이 찾아오는 나라.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지갑을 돌려주고 밥을 먹이고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첫 90개국이 동시에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저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영어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어가 해냈어요. 세계 공용어가 아닌 인구 5천만의 언어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르는 노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200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이 작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한민국이 그걸 해냈어요. 녹음기를 껐습니다. 빨간불이 꺼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수천 개의 보라색 응원봉 빛이 별 대신 빛나고 있었어요. 72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지금 이 벤치에 앉기까지 12주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쥐 한 마리 없는 지하철. 명품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사회. 새벽 4시에 재료를 나르는 할머니. 쥐도에 형광펜을 긋는 편의점 사장님. 수천 달러를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밥을 사준 이름 모를 남자. 슈퍼볼을 17번 연출한 감독이 전례 없는 경험이라고 말한 무대. 24년 전 월드컵을 지킨 안전요원의 한마디. 내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 70대 어머니. 그리고 26만 명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던 그 순간. 72시간 전에 저는 이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는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22년 동안 세계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72시간을 보낸 뒤 처음으로 세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르신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22년을 버틴 남자가 8,000원짜리 뚝배기 국밥 앞에서 펜을 놓고 광화문 벤치에서 녹음기를 꺼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속이 좀 시원하셨습니까? 그 남자의 세계관을 무너뜨린 건 BTS의 무대가 아니었어요. 수천 달러가 든 지갑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뛰어와 돌려준 뒤 밥값까지 내고 이름 없이 사라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만든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 불을 켜고 시장 좌판을 펴고 자식 밥상부터 차리며 쌓아올린 이 나라의 품격이 낯선 외국인 기자 하나를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